일본 놈들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는 특성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경제 위기 때 일본 기업들은 바로 철수한 반면 한국은 끝까지 남아 의리를 지킨 덕에 러시아에서의 삼성의 위상은 현재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영국이 브렉시트하면 일본 자동차 공장들 다 팔고 나갈 거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반면에 한국은 영국에게 브렉시트하면 무역에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와 자유무역을 하자며 영국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일본은 신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도망갑니다. 조선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인건비 따먹기로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 중형 유조선의 물동량을 가져가니 일본은 당연히 고부가가치 대형 컨테이너나 초대형 유조선,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로 이전했습니다. 여기까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후 중국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건비 따먹기로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 중형 유조선 파이를 잠식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초대형 컨테이너, 초대형 유조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업은 후진국 산업이라며 조선업을 국가에서 버려버립니다. 그야말로 기술력에서마저 밀려버리니 도망치면서 정신승리를 한 것입니다. 백색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색가전을 한국에 밀리자 똑같이 백색가전은 후진국 산업이라고 매도하고 일본 미디어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서 저딴 건 후진국이나 하는 산업이라고 했듯이 조선업도 미디어가 나서서 후진국이나 하는 산업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조선업을 버렸습니다. 또한 일본은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배짱 장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 특유의 마인드로 우리가 만든 대로 가져가서 써라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수천억 원짜리 물건을 선주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소니 때와 비슷합니다. 소니의 몰락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필두로 TV, 노트북, 디스플레이 등 소니가 만들어내는 카테고리의 모든 브랜드는 늘 최고의 품질과 함께 소니 스타일이라 불렸던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전기기의 대표 기업이자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소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곧 신뢰할 수 있었고 다른 경쟁사들은 그저 소니를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로 평가받는 애플, 삼성이 과거에는 소니를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했던 회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니라는 회사는 젊은이들에게 그 존재 자체도 미미할 정도로 몰락해버렸습니다. 8, 90년대 전문 방송 영상 장비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용 TV나 캠코더 분야에서도 보급형부터 고급형 제품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과 이익률을 가진 절대적인 위치라는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TV 분야에서는 삼성, LG가 소니 타도를 모토로 턱밑까지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소니 프리미엄만을 고집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굳이 소니라는 프리미엄보다는 삼성과 LG의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에 더 많은 이들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영상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졌다는 오만함에 시장이 원하는 규격이 아닌 자신들의 독자 규격을 지나치게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보편적인 규격을 지향하는 삼성과 같은 후발주자에 더 많은 기회를 내주고 스스로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업의 사형 선고에 방점을 찍은 대망의 2013년 몰 컴포트호 침몰 사고가 발생합니다. 몰 컴포트호는 2007년에 미쓰비시 공중공업이 만들기 시작해 2008년에 러시아 회사에 납품한 컨테이너 선박인데 당시 몰 컴포트호는 4,382개의 컨테이너가 선적된 상태로 싱가포르 항에서 출항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으로 항해 중 갑자기 선체 중앙부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지며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운용한 지 딸랑 5년 만에 배가 두동강 나면서 일본 조선업계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은 일본 언론 특유의 축소 보도였습니다. 2013년 사고 당시 배 보험료만 3, 4천억 원이 책정됐고 화물 보험료도 600억이나 책정되어 미국 보험사들이 미쓰비시에 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만들어진 동일한 선박이 무려 5대나 있었으며 모두 긴급 운용 정지를 당하고 일본의 선체 종합 점검, 선체 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 선박인 몰 크리에이션, 몰 카리스마, 몰 셀레브레이션, 몰 커리지 총 5척의 선박에서 선체 하단 중앙부가 손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백한 설계 오류이자
오만한 일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일본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은 선체를 가볍고 얇게 건조하여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선박보다 선체가 약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기술력은 없으나 철저한 물량 공세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품질의 일본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던 일본의 조선업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게 되며 조선업이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초대형 사고로 선주들의 신뢰를 급격히 잃게 된 것입니다. 실제 본인들이 세계 최고의 LNG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상 2015년 이후 LNG 상용선을 한 채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이후 점진적 수주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의 선택은 역시나 대한민국에 딴지를 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것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WTO는 지난 10일 한일-조선업 분쟁 양자 협의서를 공개했습니다. 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 지원을 했다며 WTO의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조선업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것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에서 크루즈를 제3국가로 지정한 것처럼 WTO에 더럽고 치졸한 로비를 한 것이죠. 일본은 이번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직접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예로 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양사의 합병을 막기 위해 이번 제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지 1년 반 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조선사들은 중국과 한국에 밀려 사업 재편, 조선소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걸고 넘어지는 일본의 치졸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양자 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공정위가 하고 있는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WTO가 중지시킬 권한은 없다며 WTO 제소와 무관하게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응이 매우 비열한 행위라는 것은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11월 합병 수준의 업무 제휴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면 노우맨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추진도 이러한 대형화 추세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당사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압도적인 세계 1위 특급 조선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의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로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다면 점유율이 21.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곧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주와 구매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해외 경쟁국들의 견제를 뚫어내고 최종 합병에 이를 수 있을지 올 상반기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안팎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은 2년 연속 선박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락슨 리서치를 인용해 2019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의 3분의 1을 대한민국이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수주 실적은 중국에 비해 부진했지만 하반기 집중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 세계 대형 LNG 운반선 발주 물량 11척을 모두 수주하는 등 글로벌 발주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글로벌 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등 주력 선종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보여준 기술력과 품질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 심사를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은 최근 자국 1, 2위 조선그룹을 합병한 초대형 조선사 중국 선박공업그룹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의 기업 결합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국유기업 1, 2위의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조선업 1, 3위에 올라있는 한중일 3개국에서 대형 조선사들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글로벌 패권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조선산업이 주춤한 사이 한국 기업들은 대형, 고부가 시장을 장악하여 한국 조선산업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3사는 상호간 협력보다 유사 선종과 선형을 건조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산업이 3사 경쟁체제로 성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출혈 경쟁으로 불리한 수주 계약을 수용하면서 영업 손실을 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스마트화 추세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필요한 타 분야와의 융합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국내 조선 3사의 과당 경쟁 문제를 해소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가 매우 어려웠고 그 험한 터널을 지나 이제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 근로자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걷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산업 중 하나가 조선업이었던 것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발전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부족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